여러분은 자식이 노후의 로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합법적인 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 나중에 저희가 모실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달콤하고도 절박한 자식의 말 한마디에 속아 30년 넘게 기름때 묻혀가며 일군 내 집 문서를 내어준 제가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마지막 생명줄까지 낱낱이 갉아먹는 자식들이 괴물이 된 걸까요? 수원 영통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하나 없이 소유하고 매달 국가와 회사에서 꼬박꼬박 연금 300만 원씩 들어오던 제가 왜 지금 이 추운 공원 벤치에서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은퇴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1년이었습니다. 그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지고 제가 아내와 등 돌리고 자식들과 천륜을 끊기까지 걸린 시간 말입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아버지가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걸까요? 1년 전 제 칠순 잔치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원공단에서 젊음을 다 바쳐 일하고 정년 퇴직할 때 퇴직금 3억 6천만 원으로 7억 원짜리 아파트 대출금을 싹 털어냈죠. 그때 그 해방감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임자,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아내 손을 잡고 시장에서 순대국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산 연금 300만 원이면 남들 부러워하는 상위 10% 노후라고 자부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이 저보고 성현이 자네가 제일 성공했네라며 치켜세웠고 저는 기분 좋게 밥값도 척척 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호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부러움 섞인 시선들이 나중에 제 뒤통수를 칠 화살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서 부럽다는 소리 듣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극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원 인계동에서 갈비집을 크게 차리고 싶다며 무릎을 꿇은 아들의 눈물, 그리고 팔달구 쪽에서 미용실을 하며 죽겠다며 엄마를 붙잡고 우는 딸아이의 목소리. 그 소리들이 제 귀에는 자식의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제 노후를 파먹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애 아빠인데 언제까지 월급쟁이만 할 순 없잖아요. 엄마, 우리도 죽고 싶어. 애들 학원비도 없어서 매일 밤마다 울어. 부모라면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자식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 2억 원을 받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미연이 역시 저 몰래 딸아이의 밑빠진 독에 우리 연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자식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그 비밀스러운 효도가 결국 우리 부부의 35년 신뢰를 난도질하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 자식들은 없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화려했던 7억 원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는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이자 갚는데 다 들어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느냐고요. 독한 영감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갈 밥보다 자식 장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라도 살아야 자식도 기댈 곳이 생기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단 1년 만에 잃어버리는 분들이 더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연금 300만 원 받던 노인이 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됐는지 그 비참한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1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어떻게 끊어내고 다시 일어섰는지, 과연 저는 전부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제 자존심을 지켜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답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 에이, 설마 우리 애들이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제 비참하고도 치열했던 그 1년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제 나이 68배 맞이한 정년퇴직 날은 제 생애 가장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수원공단에서 35년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버틴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남들 다 힘들다는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저는 묵묵히 기계 옆을 지켰습니다. 그 성실함 하나로 일남 일여대학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제 수중에 쥐어진 퇴직금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영통 아파트에 남은 대출 3억 원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영수증을 받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드디어 이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임자, 이제 우리 이 집에서 발 뻗고 자자. 대출 이자 걱정 없는 세상이 오네. 아내 미연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집 하나 있고 빚 하나 없으니 이제 남은 건 즐기는 일뿐이라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탄탄대로일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 평온함이 사실은 폭풍 전야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불행은 바로 그 완벽한 만족감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으니까요. 국민연금에 회사에서 넣어준 퇴직연금까지 합치니 매달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부부가 수원에서 살기에 300만 원은 정말 넉넉한 돈이었죠. 관리비 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줘도 돈이 남았습니다. 우리 성현이, 자네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이 입을 모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동창회 날이면 저는 항상 주인공이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주는 여유는 저를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인계동 갈비집에서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술값을 제가 턱턱 내기도 했습니다. 에이, 내가 연금이 좀 나오잖아. 친구들끼리 이 정도도 못하나? 그때 그 우쭐함이 지금 생각하면 참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 연금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부러움 섞인 찬사를 즐기며 매일같이 행복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크루즈 여행도 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자고 약속했죠. 보험도 든든하게 들어놨으니 아파도 걱정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건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평소와 달리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대견한 소식이라도 가져온 줄 알고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은 제 연금 300만 원과 7억 원짜리 아파트의 가치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눈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먼 아버지였고 그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아버지, 인계동 쪽에 정말 좋은 자리가 났어요. 저 이번에 제대로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제 평화로운 노후를 깨뜨리는 첫 번째 도끼질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는지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극인지 구분하지 못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갑자기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중에 효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목돈을 요구하진 않던가요? 그럴 때 절대로 저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 자식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도 사랑스러운 아들도 결국 제 돈 앞에서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로만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샘물이 바닥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내어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목숨줄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제 36된 아들놈은 평소에 참 숫기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그날은 눈에 불을 켜고 수원 인계동 상권에 대해 설명을 하더군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 자리가 원래 권리금만 1억 원이 넘는 곳인데 이번에 정말 싸게 나왔어요. 아들이 내민 서류에는 유명 갈비 전문 프랜차이즈의 수익 분석표가 가득했습니다. 월 매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라는 숫자들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야, 그래도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니. 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제 걱정 섞인 말에 아들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30 중반 넘은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제 자식한테는 가난 물려주기 싫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물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눈물을 보이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눈물이 제 노후를 갉아먹을 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의 장사 소질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식이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나오는데 어느 아버지가 칼같이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은 얼마나 모자란 거냐? 제 입에서 결국 그 말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2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현금이 그만큼 없었거든요. 퇴직금은 이미 대출 갚는데 다 썼으니까요. 아들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서 겨우 빚 청산한 내 집인데 다시 빚더미에 올리라니요.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중에 이 집 제가 꼭 더 좋은 곳으로 바꿔드릴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건 아들의 그 약속이 지켜질 확률이 0%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는 아내 미연이 몰래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시면 절대 반대하실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아들의 그 가스라이팅 같은 부탁에 저는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내미는 수십 장의 서류에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리는데 왜 그렇게 제 목숨을 담보 잡히는 기분이 들던지 서명을 마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대출 금리가 지금 6%대라서 매달 이자만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실 거예요. 행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제 연금 300만 원을 갉아먹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300만 원 연금에서 매달 100만 원이 이자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부부 생활비가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매달 12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약속이 딱 3달 만에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돈은 없고 집 한 채 달랑 있는 상황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자식한테 집 담보 잡혀주는 거 아니다라고 100번 1000번 말하지만 막상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 그게 참 안 됩니다. 저도 그때 누군가 제 머리통을 세게 한 대 쳐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출 실행 버튼을 누르는 은행 직원의 손가락이 그렇게 야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구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저 꼭 성공할게요라고 환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며 그래, 내 자식 기 살려준 건데 잘한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차가운 바람이 마치 제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보, 오늘 시장 가서 당신 좋아하는 굴 좀 사왔어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어떻게 망쳐놓을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의 연금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죠. 아들은 인계동에서 화려하게 갈비집을 오픈했고 저는 매일 밤 거실에서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는지 하늘은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갈비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오픈빨이 끝나자마자 근처에 대형 갈비 전문점이 2곳이나 더 들어섰거든요. 매달 120만 원씩 보내주겠다던 아들의 입금 내역은 두 번째 달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월세가 좀 밀려서요. 다음 달에 2배로 드릴게요.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제 연금 300만 원에서 아들의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생활은 급격히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는 물가가 올라서 돈이 모자란다고 거짓말을 하며 매달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제 아내 미연이도 저에게 말 못할 큰 비밀을 하나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각자 자식이라는 이름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본능이라지만 그 본능이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재앙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죠. 아들의 눈물에 속아내어준 2억 원이 결국 제 노후의 전부를 앗아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과연 제 아내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연금 300만 원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갈비집 이자를 제 연금으로 메우기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 통장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약속했던 이자 120만 원은커녕 전화조차 피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검소하던 제 아내 미연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팔달문 쪽으로 자주 나가? 제 물음에 아내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수다나 떨러가는 거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가자고 조를 사람이 요즘은 혼자서 횡하니 나가버리곤 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며 저녁상에 고기 반찬 한 점 안 올리던 사람이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다면서 저한테 받아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출 내역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두부 샀다는데 빠져나간 돈은 50만 원, 70만 원씩 뭉텅이로 찍혀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어디 이상한 투자를 하는 건가 싶은 마음에 밤잠을 설쳤죠.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갑자기 돈 씀씀이가 달라지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믿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매일같이 향하던 곳은 친구네 집이 아니라 수원 팔달구에서 미용실을 하는 우리 딸아이네였습니다. 딸아이는 34 나이에 아이 둘 키우며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월세조차 내기 버겁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어떻게든 버텨볼게. 딸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권 뭉치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더군요. 괜찮아. 아빠는 모르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애들 학원비부터 내. 엄마 연금 좀 아껴 쓰면 돼.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건 꿈에도 모른 채 우리의 생명줄 같은 연금을 쪼개서
딸아이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인계동에서, 딸은 팔달구에서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양쪽에서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각자 자식들을 위해 비밀을 만들고 서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저녁에 돌아온 아내에게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동시장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었어라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거짓말이 너무나 능숙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해서 화도 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에게 2억 대출이라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다른 지옥을 견디고 있었던 셈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딸아이를 돕기 위해 본인이 들었던 노후 보험까지 해지했더라고요. 당신 혹시 보험 해지했어? 라고 물으니 아내는 당황하며 그거 수익률도 안 좋고 해서 그냥 정리했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돈이 다 딸아이네 미용실 월세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배신감보다 무서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우리가 가진 방패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매달 정해진 날짜만 되면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달엔 좀 더 안 될까? 라고 묻더군요. 부모가 받는 연금 300만 원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내는 딸아이를 위해 본인의 식비를 줄이고 옷 한 벌 안 사입으며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비밀로 돈을 주는 건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아내는 딸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대화가 없어졌고 텅 빈 연금 통장만 바라보며 각자의 한숨만 늘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상황이 조금만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갈비집이 대박 나거나 딸의 미용실에 손님이 북적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은 그렇게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정부에서 주는 노인 복지 지원금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형편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이름뿐이었고 실제 우리 부부 입으로 들어오는 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자리 잡을 때까지만 참자. 그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내의 수상한 외출은 계속되었고 제 대출이자 독촉 문자는 매일 아침 저를 괴롭혔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의 이 위태로운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우리의 이 처절한 희생을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아빠, 엄마, 오늘만 좀 봐줘. 나 오늘 미용실 예약이 꽉 찼어. 애들 아침 좀 챙겨주고 학교 좀 보내줘. 딸아이는 대답도 듣지 않고 구두를 구겨 신으며 서둘러 나갑니다. 60 넘은 나이에 초등학생 둘을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들 밥 차려주고 옷 입혀서 학교 보내고 나면 온몸이 매 맞은 것처럼 쑤시거든요. 퇴직하면 아내랑 오붓하게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줄 알았는데 현실은 손주들 뒤치다꺼리하는 무보수 도우미 신세였습니다. 애들 간식 사주고 문구점 데려가다 보면 하루에 3만 원, 5만 원 쓰는 건 우습더라고요.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면 뭐 하나요? 아들 대출 이자 내고 딸 내 생활비 보태주고 이제는 손주들 뒷바라지 비용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좀 살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퀭한 눈을 보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고생이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식들은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이건 뭐야? 딸한테 또 돈 보냈어? 결국 참았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놀라 일어난 아내는 당황하며 핸드폰을 뺏으려 들었죠. 우리 생활비도 없는데 이걸 보내? 당신 미쳤어? 제 고함에 아내도 울컥했는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럼 어떡해? 우리 딸 굶어 죽으라는 거야?
당신은 아들 갈비집 간다고 하면 싱글벙글하면서 왜 우리 딸한테만 그래?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내도 제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그저 제가 아들에게 가끔 용돈이나 주는 줄로만 알고 본인이 딸을 돕는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들한테 2억 대출을 해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 통장의 잔고가 왜 이렇게 없는지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연금 300만 원 중에 나한테 생활비로 주는 거 말고 남은 돈 다 어디 갔어? 설마 아들놈한테 다 퍼준 거야?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2억 원의 담보대출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돕겠다고 배우자 몰래 비자금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비밀을 만드는 순간 그 가정의 행복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서로를 사기꾼 보듯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은 인계동에서 장사가 안 된다며 죽는 소리를 하고 딸은 팔달구에서 월세가 밀렸다며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 300만 원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의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식들이라는 거대한 늪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자식들이 우리 부부에게 던진 마지막 비수가 말입니다. 아버지, 이거 이번 달 이자예요. 그리고 이건 엄마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드세요. 아들이 땀을 닦으며 건넨 봉투를 봤는데 그동안 막혔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밖까지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니 이제야 정말 자리를 잡았구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으며 소갈비를 뜯었습니다. 딸아이도 이제 미용실에 단골이 늘었다며 더는 엄마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나도 돈 벌어서 엄마 용돈 줄게. 그 말을 듣는데 아내 미연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자식이 잘 된다는 소리에 그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때 이자를 내기 시작했고 아내는 더 이상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 300만 원이 드디어 온전하게 우리 통장에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임자,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다시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갈비집 옆 가게까지 인수해서 확장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더군요. 성공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동창회에서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봐, 내가 우리 아들 믿는다고 했지? 이제 효도 받을 일만 남았어. 여러분, 혹시 이런 안도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드디어 독립하고 부모를 챙기기 시작할 때의 그 뿌듯한 말입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살자.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한없이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했습니다. 7억 원짜리 내 집이 있고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이 있으니 이제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비밀로 했던 대출 2억 원도 아들이 금방 갚아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건 이 평화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들의 성공은 무리한 이벤트와 광고로 만든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확장을 위해 아들은 제 몰래 제 인감도장을 한 번 더 사용하려 했고 딸은 미용실 권리금을 높여받으려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인 저희에게는 끝까지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내 목숨보다 귀한 줄 알았죠. 그 믿음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이제 살만하다고 하니 다 됐다 싶어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안도감에 취해 주변을 살피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진짜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시장에서 비싼 과일도 사고 아내에게 옷 선물도 하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벨이 신경질적으로 울려댔고 문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경매 예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이자를 잘 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만 웃었을 뿐 뒤로는 사채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딸아이의 미용실에서도 보증금을 압류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행복한 아침은 그렇게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거대한 배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이제는 연금 300만 원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진짜 위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이 아니라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지서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삐소리가 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뭐야? 경매라니? 우리 집이 왜? 아내의 비명 섞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갈비집 이자를 잘 내고 있다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석 달치나 밀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들은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추가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았더라고요.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믿은 대가가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연체 이자까지 붙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2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치면 우리 부부는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허락된 시간이었죠.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딸아이의 미용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에서 다 까먹고 이제는 쫓겨날 판이라는 겁니다. 엄마한테 빌려간 돈은 이미 생활비로 다 써버렸고 남은 건 빚뿐이라더군요. 아빠, 나 진짜 죽고 싶어. 오빠는 연락도 안 돼.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가 이제는 가엾기보다 무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화려했던 간판 불은 꺼져 있고 입구에는 빚쟁이들이 써붙인 험악한 종이들만 가득했습니다. 영감님, 아들 어디 갔어? 아버지가 대신 갚아야지.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내들이 제 멱살을 잡는데 그 공포보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내 노후를 다 바쳐서 세워준 가게인데 아들은 부모를 사지로 몰아넣고 도망쳤던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원천을 보며 나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35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일군 내 인생이 고작 자식들의 밑거름으로 쓰이고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비밀로 해준 그 2억 원이 결국 우리 집 대문을 부수는 망치가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잘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모든 걸 맡겨두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돈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자식들의 실수를 메우는 걸레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갈비집 장사가 안 되자 주식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한 번에 만회해서 부모님 대출을 갚아주려 했다는 그 핑계가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암보험이며 실비보험까지 다 깨서 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주도 여행을 꿈꾸던 우리 부부는 이제 단칸방으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는 이제 남의 집이나 다름없었고 300만 원 연금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망갔던 아들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 내뱉은 첫 마디는 죄송해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난 아들놈의 행색은 그야말로 거짓골이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는데 사람 꼴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놈이 무릎이라도 꿇고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아버지 연금 나오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더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노후를 다 털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 연금까지 담보로 잡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은 제가 몰래 해준 2억 원 대출도 모자라 제 인감으로 5천만 원을 더 빌렸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이제 매달 나가는 이자만 180만 원이 넘게 생겼습니다. 300만 원 연금에서 180만 원을 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건 120만 원 뿐입니다. 이걸로 관리비 내고 약값 내면 우리 입으로 들어갈 밥 한 숟갈 살 돈도 안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아비 어미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냐?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 멱살을 잡자 아내는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아내는 그 와중에도 아들이 굶었을까봐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떠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은 괴물이 되어가는데 부모는 끝까지 부모 노릇을 못 놓는 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아들놈 뒤처리를 고민할 틈도 없이 이번엔 딸아이네가 터졌습니다. 미용실은 이미 압류가 들어와 문을 닫았고 딸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잠적할 판이라더군요. 딸아이는 어느 날 새벽 손주 둘을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빠, 나 진짜 죽고 싶어. 애들 좀만 봐줘. 나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어올게.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도 엄마한테 빌린 돈 말고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빚을 졌더라고요. 69세 나이에 초등학생 손주 둘을 돌보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십니까?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어대는데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통장에 찍히자마자 은행에서 이자로 싹 긁어갔으니까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가장으로서 제 무능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스트레스로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 몇천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친구들에게 부럽다는 소리를 듣던 영통의 7억 원짜리 아파트는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기 직전인데 자식들은 각자 살 길 찾겠다며 부모를 방패 삼아 숨어버렸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다 같이 죽자. 이게 무슨 노후냐 싶어 베란다 창문을 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손주들을 보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죄인이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달 나오는 연금 300만 원 중 남은 푼돈을 쪼개 손주들 우유를 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식이 친 사고를 부모가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뼈가 깎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특히 내 자식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처절한 사투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자식들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우리는 한 번 더 바닥을 쳐야만 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아들이 다시 찾아와 제안한 건 상상도 못할 파렴치한 짓이었거든요. 그 제안을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자식이라는 이름의 환상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7억 원짜리 아파트는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갈 준비를 마쳤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골목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포기라는 걸 모르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그놈은 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하더군요. 아버지, 어차피 이 집 경매 넘어가면 한 푼도 못 건져요. 그 전에 금매로 팔고 남은 돈으로 저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제 노후가 아니라 집을 팔고 남을 1억, 2억의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죠. 그러면 우리랑 내 동생, 그리고 이 어린 손주들은 어디서 자냐? 제 물음에 아들은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더 좋은 아파트 전세 얻어드릴게요라며 헛된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 자식이지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보다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만 찾고 있었거든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딸은 딸대로 전화해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만 자식이야? 오빠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는데 왜 오빠만 도와줘? 내 빚도 아빠가 해결해줘야지. 서로 자기 고통이 더 크다고 소리치는 자식들 사이에서 저와 제 아내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보험이며 연금이며 이제는 자식들 싸움판의 판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마트에서 가장 비싼 과일만 골라 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현이 자네, 요즘 얼굴 좋네. 라며 부러워하던 친구를 마주쳤을 때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친구의 화려한 골프복과 제 초라한 행색이 대비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군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인데 그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이 성현이, 요즘 왜 연락이 안 돼? 다음 주에 라운딩 한번 나가야지. 친구가 웃으며 묻는 말에 저는 요새 손주들 보느라 바빠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주들 우유 살 돈 5,000원이 없어서 마트 앞에서 망설이던 제 모습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없는 제 처지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미 동네에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영통 김씨네, 자식 사업 도와주다 망했다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등을 찔러댔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수치심을 견디며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밤마다 소주 한 병으로 버텼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자식 때문에 한순간에 동네 사람들의 동정 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기분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체면 차리다가는 남은 뼈까지 다 녹아내립니다. 저는 그날 마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이 집을 지키려 애쓰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이죠. 아들은 제 연금까지 담보로 잡자고 달려들고 딸은 자기 빚을 안 갚아주면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이 지옥.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제 그만 이 지옥에서 나가자. 자식들 다 버리고 우리 둘만 살자. 아내는 제 말에 대답 대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35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동시에 자식이라는 헛된 희망을 놓아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단호한 계획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원 영통의 이 화려한 7억 원짜리 감옥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함께 영통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한 푼도 못 건지느니 제 손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거든요. 7억 원 하던 집을 금매로 6억 5천만 원에 내놓으니 일주일 만에 나갔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원과 연체 이자, 그리고 아들이 제 인감으로 몰래 받은 5천만 원까지 싹 갚고 나니 손에 4억 원 조금 넘게 남더군요. 아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그 집을 팔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신다면서요.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들의 손을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물려받을 그 집이 사라지는 게 아까웠던 겁니다. 저는 남은 돈 4억 원 중에서 아들에게 3천만 원, 딸에게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이제 부모 자식 인연은 여기까지 하자. 제 단호한 말에 딸은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돈 봉투를 챙기면서도 원망 섞인 눈초리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정나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식들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망하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는데 우리는 수원 안에서라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영통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오는데 35년의 세월이 그 문 뒤로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처럼 몸이 가뿐해지더군요. 우리는 영통을 떠나 호매실동 쪽에 작고 깨끗한 구축 빌라를 2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었죠.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빚도 없고 우리를 갉아먹는 자식들도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온전히 우리 부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자식들이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손주들이 굶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끊고 지내보니 우리 부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안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고마워서 눈을 맞춥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때문에 내 노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식도 언젠가 제 발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계속 퍼주었다면 아들은 평생 사업병에 걸려 살았을 것이고 딸은 평생 엄마 지갑만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도 나갑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해외여행은 못 가도 주말에 근처 광교산에 올라가 도토리묵 한 접시 사 먹는 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둘이 살기에는 얼마나 넉넉하고 귀한 돈인지 이제야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다시 정리해서 우리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알차게 다시 들었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영통집 팔 때 당신 정말 미웠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우리 살린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7억 원짜리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셈입니다. 자식들과는 아직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제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부부가 서로 아껴주며 조용히 늙어가는 것뿐입니다. 과연 제 선택이 독한 아버지가 한 짓일까요? 아니면 노후를 지킨 현명한 가장의 결단이었을까요? 이제 제 마지막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조언을 건네려 합니다. 여러분, 제 지난 1년의 지옥 같은 기록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영감탱이 참 독하네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저러면 어쩌나 겁이 나시나요? 제가 35년 넘게 수원공단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 7억 원이 무너지는 데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라는 그 오만한 믿음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뼈아픈 조언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노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갉아먹는 존재가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실게요라는 말, 그거 믿지 마세요. 자기도 자기 앞가림 못해서 허덕이는 자식이 어떻게 늙은 부모를 모시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이 눈에 보이면 자식들은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빠 집 판 돈으로 내가 사업해서 나중에 더 크게 갚아주면 되지라는 그 생각. 그게 자식들의 가장 큰 착각이자 부모를 지옥으로 미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연금 300만 원이 처음에는 남부럽지 않은 훈장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식들이 뜯어먹는 먹잇감이 되더군요.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비밀을 다 털어놓으셨나요? 당장 그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식의 자립심은 죽고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저처럼 피눈물 흘리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닫으십시오. 노후 자금의 진실은 아주 잔인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나를 무시하고 돈이 너무 많으면 자식들이 나를 등쳐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몫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포기하고 자식들과 인연을 끊은 건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연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 아플 때 병원비 한 푼이 그 연금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굶어 죽는다고 울어도 연금만큼은 철벽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 떼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 사업 자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지 부모의 노후 자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효도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세요. 남들은 다 해준다는데 손주가 기가 죽는다는데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자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방패입니다. 방패를 자식에게 내어주면 화살은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화살에 맞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 번째, 집 한 채는 마지막까지 움켜주십시오. 다만 그 집이 자식들의 탐욕의 대상이 된다면 저처럼 과감히 정리해서 규모를 줄이세요. 남은 돈은 연금 외의 비상금으로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함부로 못하고 나도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출 없는 작은 집 하나와 매달 들어오는 내 돈. 이게 노후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경제적인 비밀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 돕겠다고 몰래 돈 빼돌리는 건 결국 부부 사이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속인 대가로 35년 신뢰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30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내랑 투명하게 상의해서 같이 씁니다.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폐지 줍고 다니는 노인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설마 내 자식이?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사십시오. 그게 자식을 진짜로 돕는 길이고 여러분이 인간답게 늙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으로 아내와 소박하지만 당당하게 삽니다. 자식들 전화 한 통 안 오지만 오히려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 마세요. 오직 내가 가진 연금과 내 주머니의 돈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 제 뼈아픈 조언이 여러분의 노후를 깨우는 알람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통의 7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나올 때만 해도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단잠을 잡니다. 자식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보내주며 전전긍긍하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이 이제는 꿈만 같습니다. 비록 집 크기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은 2배로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매달 1일 통장에 찍히는 연금 300만 원을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씁니다. 아내에게 예쁜 블라우스 하나 사주고 시장에서 싱싱한 갈치 한 마리 사와서 구워 먹는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모가 독해져야 자식도 산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프지만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집을 지키려 고집부렸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아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내린 결단이 자식들에게는 상처였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도 내 아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 과감하게 무시하십시오.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셨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연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거 떼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손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둘째, 집 담보로 대출받는 건 인생을 거는 도박입니다. 자식의 사업은 자식의 몫이지 부모가 대신 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셋째, 부부 사이의 신뢰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자식 돕겠다고 서로 속이지 마시고 모든 경제적인 결정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큰 집도 화려한 차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노령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거나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 작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현실적이고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평온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김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